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업 시작합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출근 시간대 곳곳에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조절하는 군남댐은 수위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입니다. 네, 지금도 제법 강한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는 약한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조금 전 아침부터는 빗방울이 굵어지더니 지금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수문에서는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7시 기준 군남댐 수위는 3.15m 정도로 3시간 전보다 1.3m 정도 올랐습니다. 초당 1,500여 톤이 유입되는 가운데 1,300여 톤을 방류하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고 수문은 전체 13개 가운데 7개가 열려 있습니다. 당국은 북한 환강댐이 물을 방류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필승교 수위는 행랑객 대피 기준인 1m를 한참 넘겨 아침 7시 기준 3m를 기록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앞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군남댐 상황실은 수위와 방류량을 계속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호우주의보도 수도권 곳곳으로 확대됐죠. 네, 경기 북부에서는 어젯밤 이곳 연천과 파주에 먼저 내려진 호우주의보가 새벽에 들어 동두천과 포천, 양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 전역과 서울 서남 서부권, 경기 서부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전망했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북부와 인천에서 비로 인한 큰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출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저지대와 하천변 지하차도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수도권 곳곳에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서해상의 비구름이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오늘 오전에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대 50mm에 이르는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출근길에 각별히 주의 운전해야겠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지금 오늘 오전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됐다고요? 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 수도권에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현재 비구름대가 북한과 서해, 경기와 강원 일부에 걸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은 시속 30km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이미 오늘 새벽 한 차례 강하게 내렸습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과 인천 부평 구산동에는 시간당 55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서해 5도, 인천 강화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점차 확대해 경기도 부천과 인천 남부, 서울 서쪽 지역과 인천 전 지역, 경기도 고양시에 내려졌습니다. 이 같은 집중호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길고 좁은 띠 형태로 압축되듯 발달하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자리 잡은 지역 예상 강수량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 5도, 강원 중북부 내륙, 충남 북서부 서해안에 30에서 100mm가 내리겠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도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쪽은 덥습니다. 호남권과 영남권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일 최고함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특수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청수사과가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살인 및 성범죄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주체가 경찰청 국수본이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을 수사 지원했던 일선 경찰관들은 수사 초기 국수본으로부터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게 아닐까라는 예상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단이 경찰청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청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지휘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폭우 관련 속보가 또 들어왔습니다.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긴급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인 오전 7시 45분에 긴급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57.5mm의 아주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조금 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긴급 호우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1시간에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집중호우 상황과 안전 유의 사항까지 공항진 YTN 재난자문위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네. 시간당 50mm 이상의 무척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더 굵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15분 전만 해도 한 50mm 안팎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 현재 강화군 부름돌이라는 곳 서도면에 시간당 63.5mm의 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의 개념이 1시간에 뭐 72mm니까 거의 극한호우에 가까운 그런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셈인데요. 레이더 사진을 보시면 레이더에서 그 아주 발달한 비구름들이 지금 경기 북부에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강한 비구름들이 계속 다가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과 낮에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시간당 50에서 60mm 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강한 폭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앞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번 그 비의 특징은 비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보 상황을 보면 돌풍과 천둥, 번개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천둥, 번개가 치게 되면 벼락이 떨어지면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비가 지나는 길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다 보니까 운전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늘 다니는 길은 어느 길이 물이 금방 모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가시는 길 중에 물이 갑자기 모일 수 있는 도로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뭐 바퀴의 절반 정도만 차더라도 운전하는데 지장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이 모이는 곳은 비단 도로 교통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지요. 그래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 배수가 안 돼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도보 걸어가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돌풍 같은 게 불게 되면 시설물들이 날리면서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장마철에는 비가 언제 어디서 내릴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데, 따라서 항상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이번 장마는 주로 밤부터 오전 사이 야행성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밤에 그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특별히 밤에는 비구름이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좋아집니다. 말하자면 수증기가 모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고 또 강한 공기들이 수증기를 많이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증기들이 모인 다음에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조건도 커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북쪽에 건조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공기가 섞이는 과정에서 강한 불안정이 일어나고, 이 불안정이 일어나게 되면 강한 상승 기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생기고,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수증기들이 공급되니까 결국 비의 양도 늘고, 이런 형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새벽에 강한 비가 시작이 됐고, 그 강한 비구름의 이동이 주로 오전과 낮 사이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중북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5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도 시간당 최고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비가 조금씩 뭐 내리고 바로 물러나면 상관없지만, 현재 레이더 구름을 보면 비구름들이 서쪽으로 길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른 강한 비가 또 오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런 강한 비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강한 비가 갑자기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계속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상황을 들어봤는데 오늘 오전 7시 기준 군남댐 수위가 3.15m 정도로 한 3시간 전보다 1.3m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또 필순교 수위도 3m까지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비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경기 북부에도 빗줄기가 좀 가려졌거든요.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임진강 상류라든지 이쪽에는 비가 강하게 내렸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북한에서 비가 강하게 내리면 이 비가 모이는 곳이 이 하류 쪽 아닙니까? 예.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다 이제 지자체에서 홍수경보라든지 홍수주의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고 대피 장소를 알려주니까 이런 그 지자체의 어떤 지침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이제 그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이런 접경지대에 사신 분들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중부지방의 장마는 7월에야 시작된 이른바 지각장마인데 이렇게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각장마와 극한호우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각장마가 나타난 이유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정마전선의 북상을 막았기 때문인데, 이게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전형적인 장마 형태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동서로 길게 비구름들이 자리 잡으면서 이 비구름들이 남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예보는 이제 서에서 보통 비구름이 다가와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니까 예보하기가 그나마 조금 쉬운데, 남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예보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남북의 더운 공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조금씩 바뀌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남부 충청 지방에 영향을 주다가 다시 조금 올라와서 경기 남부까지 영향을 준다지 하면 비가 내리는 구역이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서 쏟아지는 강도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강한 비를 이어지게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쪽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의 성질이 점점 더 차이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 환경이 변하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더 급격하게 마주치는 현상이 빚어지고, 이래서 간단한 비구름이 생기고
또 그 지역이 제한된 지역이고 비구름이 압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한 예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변화가 있는 시점이니까 항상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예보가 힘들어지고 있는 날씨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날씨 관련 기사 등에 달린 댓글을 보면 100mm 이상 온다는 예보에 긴장하고 장사를 접거나 뭐 일정을 취소했는데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이제 예보를 하려면 대기 상태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 상태를 잘 안 다음에 그것을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 모델에 들어가 있는 규모가 예전에는 큰 규모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규모 안에 들어가는 작은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현상들은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AI를 우리가 이제 동원을 하고 있는데 예. AI를 활용하는데 AI 예보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의 경험들을 AI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나타나는 기상현상들은 처음 경험하는 기상현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공부를 하지 못한 기상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개에 들어가 있는 그 모델의 어떤 사이즈에 포함되지 않은 작은 어떤 요란들이 생기고 또 AI가 그동안의 공부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보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완벽하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 현상들이 빚어지는 것인데 혹시 뭐 일부 국민들의 경우에는 예보를 맞춘다, 뭐 틀렸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고 가능성에 대한 예보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상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보가 틀렸다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요. 현재 지금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예.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는 지역이 어떤 기상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꼭 확인을 아주 최신 정보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북으로 움직이는 비구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예보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피해 예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이 예보를 적절히 활용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장마 기간 내내 이처럼 좀 지역 편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그 장마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으로 비구름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구름이 걸쳐 있는 곳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비구름이 걸쳐 있지 않은 곳은 아예 아주 폭염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풀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일 정도의 비구름이 쏟은 비의 양을 보니까 강화나 서울 화곡동 이런 쪽은 한 220에서 240mm 정도의 비가 왔어요. 근데 우리 남부지방, 경남지방 일부에는 아예 비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방에는 특히 경남과 전남 같이 이제 남해안이나 제주지방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또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부지방을 주로 장마전선이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보를 확인할 때도 자기 지역에 대한 예보를 좀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진 YTN 재난전문위원으로부터 집중호우 상황과 안전 유의 사항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을 진화 중인 소방당국이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위험도 줄어들어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건물 위쪽은 검게 타버렸고 벽면까지도 그을려 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연기는 이제 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 뒤로는 사다리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서 건물 안으로 물을 뿌렸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화재 발생 61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을 완전히 끄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비는 넘겼다고 보면 될까요? 네, 불이 난 층 바로 아래인 5층에는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놓여 있어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배터리의 양만 해도 전기차 20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소방당국도 어제 브리핑을 통해 5층 방어가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배터리에 옮겨 붙으면 화재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큰 불길이 잡히면서 5층으로 불이 번질 우려도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물류센터가 워낙 넓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헤집으면서 남은 불씨를 확인해야 해 진화 작업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며칠째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큰 불길이 잡히고 3시간쯤 뒤인 어젯밤 11시엔 인근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해제됐습니다. 건물 붕괴 우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는 열원, 그러니까 화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거의 소진돼 붕괴 위험도 낮아진 겁니다. 앞서 화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9일 밤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116m 반경에 있는 지역 상가와 사무실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재 직후 건물에 있던 직원 121명이 대피했고 소방대원 2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탈진한 후로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이렇게 대피령은 해제됐지만 문을 닫아도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인근 주민들은 쉽게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임시거처에 머물러야 할지, 집으로 돌아간다 해도 일상을 언제쯤 되찾을 수 있을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 강당 안, 노란 텐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청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모욕도 못하고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네, 그리고 그냥 화장실 가기도 힘들고 집에 빨리 가야죠. 아주 막 여기 있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죽겠어요. 창문을 굳게 닫아도 집까지 들어오는 매캐한 연기와 분진에 잠은커녕 생활조차 하기 힘들어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임시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양발을 신고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양발이 빽하면고 보도 못 오겠어요. 막 속이 넘어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넘어오고 토오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로 또 왔어요. 이곳 임시대피소에는 46세대 주민 7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주민들은 한평 남짓한 재난보호 텐트 안에서 담요와 돗자리를 깔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용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텐트 하나에 식구 5명이 끼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기 텐트가 좁으니까 이어서 자야 하니까 좀 불편해. 그리고 여기가 뭐 집도 아니고 보호시설인데 애들만 놓고 일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가는 거죠. 집에 가도 지금 걱정이고 치울 것도 걱정이고.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집을 떠나 임시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은 160여 명. 초등학교 2곳에 이어 인근 중학교까지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임시대피소가 추가로 늘었습니다. 서해구청은 화재 진화 상황에 따라 임시대피소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60여 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는데요. 5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자칫 더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내용과 함께 비 피해 소식 또 대비 방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부터 좀 보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61시간 만인 어젯밤 8시쯤 이제 초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60시간 이상 화재가 지속됐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현장, 한마디로 이 물류창고의 6층 부분에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서 적극적인 소방 활동이라든지 진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나마 한 어저께 저녁 8시쯤 이렇게 이제 초진이 됐다라는 이 상황들은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저도 어저께 낮 시간대에 진압되는 상황들만 봤을 때는 사실은 오늘까지도 사실은 진압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어제 밤에 초진이 됐다고는 하는데 사실 초진이 됐다고 해서 사실 화재 상황이 종료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제 밤 사이에 계속 아마 잠불 작업이라든지 잠불 진화라는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이제 연소된 부분들이라든지 또 가연물들이 워낙 많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잔불 정리까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는 데까지는 사실 하루 이틀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종일 인천 지역에 비가 오락가락했고 밤 사이에는 또 큰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 비가 진화에 좀 도움을 줬을까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내부에서 화재가 계속 진행됐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 빗물이 사실 그 내부 쪽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화재를 억제하거나 혹은 또 화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뭐 소방대원들도 탈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부상을 입은 분들도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라면 비가 내리면서 조금 더 오늘 기온이 좀 낮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소방 활동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연기나 재날림 이런 것 등에는 좀 도움이 됐겠죠? 주변으로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기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화재 진압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매연이라든지 혹은 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진 같은 것들, 연소 생성물들이 많이 날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문제는 이렇게 비로 인해서 대기 중에 이제 연소 생성물들이 이제 빗물과 같이 이제 떠내려가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이제 표면에 혹은 또 이제 하천에 이런 물 같은 것들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한때 붕괴 위험에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가 어젯밤 11시쯤 대피령이 해제되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비가 수도권에 워낙 강하게 내렸다 보니까 불씨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붕괴 위험은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실제적으로 뭐 한때 진압 과정에서 어제 그제 이렇게 붕괴 우려 때문에 일부 또 철수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대피령도 내려지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이 전면적으로 붕괴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화재가 극심하게 진행됐던 6층, 7층 이 층에 있는 구조체들 이런 데들은 강한 열과 또 오랫동안 열에 이제 화염에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 부분 손상됐을 가능성, 그래서 오히려 그 내부에 이제 국지적인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위험들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비가 오는 상황과 맞물려서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그 진화 작업 도중에 소방대원 한 명이 연기를 마시고 한 명이 뭐 탈진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직 완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대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현장을 이제 아마 정리하고 수습하는 과정, 또 잔불 정리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 또 소방관분들께서도 사실은 이제 재발화의 위험이라든지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면서 아마도 현장 활동들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시적인 어떤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한 어떤 위험 상황들도 공존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가연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 또 내부에 또 이를테면 이제 이런 이 내화 구조가 아닌 불에 견디게끔 설계되지 않은 이런 이제 구조물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되면서 사실은 이제 소방관 대원들이 고립이 된다거나 혹은 또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부상을 입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부의 상황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 잘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위험으로는 이전에도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재발화가 되면서 오히려 화재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퇴로 확보라든지 또 재발화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화재 현장 내부에 굉장히 고온인데다가 또 실제로 이 소방대원들이 사실은 이 방화복 자체가 굉장히 열이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탈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작업상의 이제 건강상의 어떤 여러 가지 확인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준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렇게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나 분석해 봤을 때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복잡한 구조가 진화를 더 어렵게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있는 물류센터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닮은 꼴 사고들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가연물이 굉장히 많다. 또 그런 가연물의 적치 때문에 내부 공간이 굉장히 복잡하다. 또 이를테면 또 외부의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그 안에 축적되면서 더 화재가 확산도 빠르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물류창고, 대형 물류창고의 이런 변수가 아니라 거의 상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들은 사실은 꼭 이번 화재가 아니더라도 대형 물류창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이러한 용도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요인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으로 또 큰 피해로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전까지도 사실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들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적인 보안이나 또 관리적인 측면들은 강화돼 왔지만 이번 화재를 또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없는지 또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5년 전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이번 화재 많이 비교가 되곤 하는데 당시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또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화재 뒤에 정부에서 특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를 또 막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사실은 5년 전 이 경기도 쿠팡 물류센터하고 이번 화재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이라면 사실 저는 다른 부분들보다는 가장 유사한 부분들은 초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 화재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그 시간대를 놓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놓친 이유는 사실 각각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덕평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전에는 사실 소방 시스템들이 작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방재팀에서 이 부분을 오작동으로 생각해서 계속 이 부분을 다시 리셋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화재 초기에 한 수십 분을 그냥 날려먹은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소방대들이 현장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사실 가장 화재가 빨리 진압이 돼야 되는 그 시간에 적극적인 조치를 못한 이런 한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초기 대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화재가 이미 확산돼 버린다면 사실은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6층, 7층에서 한 3일 정도 계속 화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층으로의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거나 건물 전체로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그간의 여러 가지 건축적인 부분, 건축 재료적인 기준의 강화라든지 또 시설적인 강화가 어느 정도 기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들 과정들 중에서도요. 사실 소방 시설들을 얼마나 더 강화하느냐라고 하는 관점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초기 대응 체계라든지 또 소방 활동을 어떻게든 확보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6층에서 난 불이 순식간에 7층으로 번졌는데 아마 저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화재는 상층부로 연소 확대, 한마디로 아래층에서 위쪽으로 확대되는 속도들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 본다면 하부층에서 됐을 때 위쪽으로 연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았겠죠. 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번에 화재도 6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만 6층에서 7층, 8층까지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6층, 7층 정도가 집중적으로 연소가 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층간 방화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억제되는 어느 정도 기능들은 또 발휘가 됐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가연물이 많고 화재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층으로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완벽하게 막아지는 상황들은 못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 아래층 5층에는 전기차 20대 분량의 배터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례에서 알 수 있었듯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정말 더 열폭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어제 이
상황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아리셀 공장 화재의 리튬 T1일 전지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 소위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사실 배터리 자체가 사실 속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리셀 공장에서 사용했었던 리튬 T1일 이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한마디로 재생해서 쓸 수 없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당시에 공장에서의 어떤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위험 특성 측면에서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아리셀 공장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는 어저께 이 부분이 사실은 갑작스럽게 5층에서 이렇게 배터리류에 이런 로봇이 많았다라는 것들이 약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화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층부의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하부층으로의 연소 확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하부층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방어가 필요할 만큼의 위험성이 있었나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런 위험성이 만약에 5층에 있었다면 사실은 진압 화재 발생 첫날부터라도 하부층에 어떤 이런 배터리를 바깥으로 화재가 옮겨오기 전에 뭐 그렇게 위험하다면 옮겨놨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첫날부터 전체적인 방호 계획이라든지 진압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는데요. 네.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사실은 이런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런 이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실은 오히려 하부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뭐 이런 리튬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라는 것들로 조금 이런 배터리류의 어떤 위험성을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게 하는 것들은 꼭 좋은 건 아니다. 또 그리고 소형화된 배터리들이었고 만약 500대라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 이 장비들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서 위험성이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만큼의 위험성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비 피해와 대비책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 밤사이에 또 강한 호우가 쏟아졌고 오늘 오전까지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강한 비가 반복되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산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산사태가 북한산에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뭐 북한산 같은 경우는 일반인 분들께서 많이 찾는 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사태가 우리가 흔히 겪지 않는 이런 이제 재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산 또 이용하는 산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발생한 건 19일 날이었는데요. 그 노적봉과 약수암 사이에 산비탈에서 한 400m 정도가 흙과 바위가 이제 썰려 내려왔는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렇게 탐방로 주변에 한 30m 전에서 이제 이렇게 멈췄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었고요. 또 그 당시에 이런 산사태 우려 때문에 이런 이제 산행에 이런 통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당분간은 비가 그치더라도 비가 내리는 상황은 당연하겠고요. 비가 그치더라도 이렇게 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또 산행을 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통제가 된 지역에는 무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안 따르고 접근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비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도 산사태를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비가 올 때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비가 온 직후가 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토양 안에 이제 물들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 물을 가장 많이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혹은 또 강한 바람에 의해서나 또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도 사실은 바로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머금은 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지하수들이 물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기간, 짧게는 하루 이틀 정도도 보지만 길게는 한 일주일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비가 그친 이후에라도 이런 이제 이 산행이라든지 산사태 우려 지역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서 회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경찰 장혁기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광주지검에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에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경찰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와 관련해 오늘 오전 6시 15분쯤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경찰 특수단도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장윤기 사건 경찰청,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들어오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종합특검이 연이은 신병 확보 실패를 끊어내며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과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유 전 위원은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실 건가요? 과주기 감사 혐의 인정하시나요?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지난주에만 3차례 연속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로 종합특검이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수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김건희 씨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첫 대면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고 조성현, 홍장원 등 이른바 계엄 양심고발자에 대한 내란가담 혐의, 검찰의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관련 신병 처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장 발부에도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여전히 60%를 넘습니다. 2차 특검이라는 점을 조금 더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그중에 재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인력난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막판 영장 청구와 기소에 집중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한 종합특검.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출범 취지대로 남은 기간 얼마나 윗선 개입 여부 등 수사 성과를 낼지가 평가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50일 넘게 공전 중인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 기간 연장을 놓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키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야당의 반발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종합특검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수사기간 30일과 수사 대상, 인력을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죄상을 낱낱이 찾아내고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더 기간이 연장되어 이와 관련한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민주당은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남은 상황에서 진행 중인 특검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고 국민의힘을 겨누었습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은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려는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에는 보안 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을 거듭하는 게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오선 중진이 첫 주자로 나서 정치 보복을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골 국물을 우려 먹어도 도대체 얼마나 이 국물을 우려 먹어야 됩니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필리버스터 종료와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로 사이가 껄끄러운 조국혁신당이 변수로 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기계적 동의는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필리버스터 대치가 1박 2일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금부터는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에 대한 응징을 경고한 가운데 미군이 열흘째 이란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국제유가가 꿈틀대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대이란 야간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시리크와 중부 반다르 아바스, 핵시설이 있는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리는 등 공격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한 명 숨질 때마다 몇 배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열흘째 공습에 나선 겁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미군 3명이 숨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공격을 천명했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again tonight, and we did that in honor of the probably three. It's probably three as opposed to two great patriots.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7일 요르단 공군기지에서 이란이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탄도미사일로 병사 숙소를 공격해 미군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 데다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홍해까지 닫힐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1.27% 올라 지난달 1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0.9% 올랐습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다시 1갤런에 $4를 넘어섰습니다. I just had to put $60 on my tank. And every 3 days I have to do the same thing. It's ridiculous. I remember when I first moved to Philly in 1995, gas was 75 cents. Right. And now here we are and it's killing us. 뉴욕타임스는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7%를 운송하는 홍해 항로까지 막힐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은 전쟁이 언제까지 가든 무기는 충분하다며 중동 지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중재국을 통한 외교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습에 맞서 이란은 영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이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군의 드론 경납고와 해군 함정 준비시설 등을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의 미 해병 특수부대 시설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고갈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전쟁이 몇 년을 간다 해도 마지막 날까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은 적들을 향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까지 가세하고 미국의 보복에 이란은 더 큰 보복을 예고하며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란은 중재국을 통한 대화 채널은 가동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هم دستگاه دیپلماسی فعال بوده و هم ایده‌هایی از طرف برخی از میانجی‌ها به ما واصل شده بله تایید میشه.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이란의 진정성이 문제라면서도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the United States always remains open to a diplomatic solution. We've tried multiple times with Iran, and we'll continue to try. If that door opens, we'll be happy to see it open. 이런 가운데 이란 내무부 장관은 그동안 종전 협상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을 찾았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첫 가시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무력 충돌의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석유 수송로까지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의 후티 측 항만 공항 봉쇄와 지난주 사나 공항 타격에 대한 대응이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맞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해상 봉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تعل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حظر الملاحة البحرية على العدو السعودي المجرم وفق معادلة الحصار بالحصار.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가운데 후티의 이번 선언으로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 통행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 막히면 사우디 원유 수출 대부분이 차단되고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7%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The Red Sea route has become substantially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no longer simply a normal Europe-Asia transit corridor. It's also one of the main alternatives of the Strait of Hormuz.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오만 연안 쪽 항로로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이 또 공격받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유조선 2척이 불안전한 항로를 통해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 폭발했다며 이란군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오만 연안에서 선박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표류 중이지만 선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선박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으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위협에 맞서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이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합동사령부는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UN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 모든 단호하고 결연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다시 심각해졌습니다. 열흘째 공습 중인 미국에 대응해 이란은 대리 세력을 통한 홍해 봉쇄에 나섰는데요.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에 빠진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MOU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한 10여일 전이죠. 그리고 한 2주 전입니다. 정확히는 오만 쪽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이란이 공격했을 때 그 이후에 바로 사실상 MOU는 이제 끝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최근 이와 관련해서 이란의 외무부 관리도 미국이 이미 MOU를 이렇게 준수하고 있지 않고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MOU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MOU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MOU가 처음 맺어졌을 때부터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예견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재점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건 뭐 호르무즈 해협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의 입장이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인식차라고 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그냥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어떤 재건 기금을 약속하거나 동결 자산 해제, 어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 호르무즈는 가장 중요한 지금 자산이란 말이죠. 전략적 자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억제 수단.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인식차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둘러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이번 MOU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미국 내 정치 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전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지층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그 지지층을 다시 결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하더라도 큰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이제 너무 전쟁을 오래 하고 있다. 왜 이 불필요한 전쟁에 미국이 어마어마한 전쟁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승리하지도 못하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가. 결국 이런 트럼프 대통령 지지에서 철회로 바뀐 유권자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지 오히려 지지율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사망자가 나온 이후에 응징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고 이란 측도 전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양측도 어디까지는 뭔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레드라인을 좀 선정해 놨을 것 같은데 네. 어디 정도로 보십니까? 글쎄요. 레드라인은 역시 전면전. 결국 미국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어떤 에너지 시설, 인프라 즉 정유 시설이라든지 원유 시설, 그다음에 가스 시설, 그다음 발전소를 공격하는 게 레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도 상당히 거세질 것이고 결국 걸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이제 공격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고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저는 레드라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양측이 레드라인을 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타르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뭐 10일짜리 휴전안을 지금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도 지금 검토 중이다. 미국 쪽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2, 3일 내에 이 휴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향해서 즉각적인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네. 앞서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전력이라든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제 후티 반군에게 사우디의 그 홍해를 봉쇄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결국엔 그런 요청이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네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최악의 경우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바블 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후의 카드로 이란이 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후티와 사우디 간에 지금 사실 무력 충돌이 다시 재발하면서 조금 더 빨리 지금 후티가 특히 사우디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결국 예.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전면 봉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우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우디 즉 홍해에 있는 얌부항을 통해서 계속해서 원유를 수입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사실 홍해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 그럼 후티가 사우디 관련 선박들을 지금 공격을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선언을 했지만 실제 행동을 옮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홍해까지 틀어막는다면 호르무즈와 홍해 두 군데 다 중동의 그 기름이 나올 곳을 틀어막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자멸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외교적 고립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군사적 공격도 당연히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나 뭐 사실 이란은 여러 차례 이미 공언을 했었고요. 뭐 후티 같은 세력들은 사실 중동에서 그 누구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뭐 이란 말을 듣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티는 앞뒤 전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2023년 이후에. 예.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홍해를 또 봉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란과 후티라는 세력이 국제사회 고립을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도 미국도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이미 군사적 공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봉쇄 의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고립, 그다음에 군사적 공격, 물론 두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불사하고서라도 계속해서 홍해를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원유 수출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 국무부가 언젠가는 호르무즈 보호세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말을 꺼냈다가 20% 뭐 전체 상선 선적 화물 20%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 네. 그렇다가 다시 또 말을 접었지 않았습니까? 번복했거든요.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처음에는 이 자연수로 행로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다시 또 말을 뒤집어서 어느 정도 선박 보호 서비스를 미국만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가들이 조금씩은 통행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란을 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처음에 이 얘기를 했다가 미국이 계속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인데 결국 미국마저도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동맹국이나 다른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국제사회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얘기를 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라 이란 또는 그 걸프국들이 그 통행세를 받게 되는 그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래서 뭐 걸프 국가와 이란 모든 국가들이 공동으로 어떤 통행료를 받아서 나누자. 그다음 공동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일단 걸프 국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할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전부 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통행료 없이 자유 통행을 했었는데 전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결국 뭐 이란 쪽에서 결국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걸프 국가들이 동의할지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것이고 국제사회 역시 특히 아시아 국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공동 관리를 하더라도 전쟁 전에는 통행세가 없었는데 다시 그러면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여러 우리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는 미국이든 이란이든 통행료를 어떻게든 거두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그 호르무즈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고민입니다. 저희들은 원칙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이란이 이 통행료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원칙 그렇다면 다른 해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자연 항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거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제사회가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냐. 이란만 포기한다면 사실상 통행료를 이제는 거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항행을 하게 해준다면 미국이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다면 미국이 통행료를 거둘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지금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도 가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카타르 같은 그 중재국들이 휴전안을 제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쪽이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0일짜리 휴전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일 동안 양측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고 대화를 다시 재개하는 걸로. 다만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양측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이번 국면이 지나가더라도 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면 결국 무력 충돌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결책이 없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10일짜리 휴전 안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난다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감이 계속 존재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방미를 하는데 여기에서 뉴욕의 맘다니 시장이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네타냐후 총리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 있으니까 네네. 정말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 ICC 가입 국가들이 사실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ICC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맘다니 시장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린지 그레함 의원, 상원 의원 장례식에도 지금 참석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의 어떤 주요 도시에서 검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해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검토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 최근 나타냐후 총리와 사이가 안 좋았지만 여전히 미국과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나타냐후 총리를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선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리는데요. 형사과장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7시 30분부터 국가수사본부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광산경찰서와 그리고 광주경찰청에 이어 국가수사본부까지 강제수사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안에 있는 강력범죄수사과와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보고체계와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거듭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몇 시에 열립니까? 네,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전 11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포토라인이 설치가 됐고 형사과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에 이 법원 건물 영장심사법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장윤기에게 성폭행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영향력을 준 혐의입니다. 박 경정은 앞서 구속된 강력팀장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됐는데요. 강력팀장에게 받은 보고를 서장에게 보고하고 반대로 서장 지시를 강력팀장에게 내린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 경정은 특별수사단에 자신은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전 광산경찰서장인 김모 경무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김 경무관은 박 경정과 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방법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무려 100억 원이 넘는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봉지를 신발에 넣어 숨기는 수법으로 옮겼는데 검거 장면 직접 보시죠. 운동화 밑창을 드러내니 웬 검은 봉지가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해 보이는데요. 한쪽 당 500g, 총 1kg의 필로폰입니다. 붙잡힌 사람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신발 깔창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데요. 다급한지 자기 신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던 총책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검거됐는데요. 트렁크를 열어보니 바닥에서 수상한 쇼핑백이 발견됩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 역시 필로폰입니다. 한 가방에 1kg씩이죠. 이거 하나에 500g. 경찰은 지난 3월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계기로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국내 유통 총책과 판매책 등 일당과 투약자까지 총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고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 시가 103억 원 상당의 필로폰 3.2kg과 왁스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 234g, 그리고 대마 349g을 압수했는데요.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마약을 공급한 피의자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유통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 동향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크게 늘어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5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업 일수가 14.5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62.9% 늘어난 37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주요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180.6% 급증한 221억 달러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보였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3%로 커졌습니다. 이 밖에 컴퓨터 주변 기기가 231.9%, 석유 제품도 33.4%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51.9%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20% 늘어난 427억 달러로 수출이 수입보다 크면서 무역 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27.4% 늘어났습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과 친이란 후티 반군의 해상 봉쇄 등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AI 모델인 키미 K3의 성능이 클로드와 챗GPT의 최상위 모델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와 AI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뉴욕에서 이수균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공습에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중동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로가 막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That we are indeed concerned by the resurgence of hostilities and renewed escalation across much of the region. Immediate de-escalation is essential. 이에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와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나스닥 종합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AMD가 엔비디아에 맞설 첫 초거대 AI 컴퓨터인 렉스케일 AI 시스템 헬리오스를 출시했다는 소식도 하락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면서 구글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상승세 회복에 시장 참가자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It's probably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o see what the hyperscalers do this earnings season. Microsoft, Google, Amazon
are they seeing revenues that are actually, in line or ahead of their capex or not? 특히 중국의 AI 모델인 키미 K3의 성능이 클로드와 챗 GPT의 최상위 모델에 버금간다는 평가가 나와 AI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중국 AI 모델의 약진으로 미국 AI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에 이은 투자 감축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미국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뉴욕 증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이웃이자 최우방인 캐나다를 상대로 일부 제품에 대한 50%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차별적 대우를 했다며 캐나다의 일부 제품을 상대로 추가 관세 5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가 근거라고 밝혔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관세 부과 근거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관세는 30일 후에 발효되는데 와인과 하키채, 시멘트 등의 품목이 대상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밤사이 중북부 곳곳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극한 호우 수준은 아니었고 서울은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천 강화군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며 오늘 오전 7시 45분쯤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아직 강한 비구름이 남아있어서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여전히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경기 북서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기 북부와 인천에는 시간당 3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집중되며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충남 북부 서해안에는 최고 100mm까지 비가 더 오겠습니다. 반면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밤더위가 나타난 가운데 한낮에도 대구가 34도, 포항은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은 낮 동안 28도에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주 후반까지 곳곳에서 강약을 반복하며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